군 휴가 복귀 날 고향 터미널에서 신병 도윤은 비에 젖은 노숙자에게 우산을 씌우고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갑게 조롱했습니다. 군인 주제에 미친 노숙자랑 밥이나 먹네. 비웃음 속에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다 결국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 약한 사람을 외면하면 그게 군인입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상도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하늘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국방부를 뒤흔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저녁 고향 버스터미널에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분주히 움직였죠. 터미널 안은 퇴근길 사람들과 고향을 찾은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 젊은 군인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김도윤, 20살의 신병이었죠. 아직 군화에 익숙하지 않은 듯 조금은 어색하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군복은 빗물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고 무거운 군용 가방을 어깨에 맨 도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막 전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첫 휴가를 나온 것뿐이었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그렇게 간신히 얻어낸 짧은 휴가였습니다. 도윤은 터미널 계단을 내려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향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우 훈련병 티도 못 뺐는데 휴가라니.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부모님 댁까지는 버스로 한 정거장 더 가야 했지만 비가 오는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터미널 광장을 가로지르려던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광장 모퉁이, 처마 아래도 아닌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를 몸에 두른 노숙자였죠.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가듯 멀찍이 돌아갔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노숙자를 돕는다는 게 적절한 일인지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시간을 지체해도 되는 건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발은 이미 노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우산을 노인 위로 펼쳤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어르신, 비 맞으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요.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빛,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다시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윤은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던 낡은 수건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해 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노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여기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주제에 남도울 여유는 있네. 저런 사람들 다 술 취한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휴가 나와서 할 일이 저것밖에 없나? 도윤의 귀에도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과 용기였습니다.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라고 선임들이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도윤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도윤의 팔에 의지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터미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윤의 우산 아래 노인과 도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어둑한 저녁 거리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도윤은 노인을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 주세요. 도윤은 자신의 것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국밥이 나왔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2입 뜨다가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국밥을 먹으며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계산을 마치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복지관에 연락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네, 자네 덕분에 오늘은 따뜻했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어르신. 도윤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고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잘한 일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죠. 도윤은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은 따뜻했네.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마음을 묘하게 채웠습니다. 군대에서는 매일 명령과 복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과를 따르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삶이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눈다는 것은 오랜만의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도윤아,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고생했다, 아들. 아버지의 굵은 손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집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군대에서의 긴장감이 스르르 풀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찜, 고등어구이까지. 어머니는 연신 반찬을 도윤의 그릇에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많이 힘들지는 않고?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사실 군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버스가 연착됐니? 아버지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숙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 터미널에서 노숙자 어르신 한 분을 뵀어요. 비를 맞고 계셔서
국밥 한 그릇 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젓가락을 놓으셨죠. 도윤아, 그런 일은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밥 한 끼 사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말이다. 내가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야. 내 몸 먼저 챙겨야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워본 푹신한 침대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흐릿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말없이 흘린 눈물.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도윤은 궁금했습니다. 노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왜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을까? 가족은 없는 걸까? 도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군대에서는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깨야 했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죠. 도윤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내어준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전화가 울리는 일은 드물었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전화야.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 이병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방부라니. 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을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방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네, 국방부 인사복지국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 고향 버스터미널에서 노숙자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노숙자 이야기가 국방부까지 알려진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네, 맞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비를 맞고 계셔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전직 군단장 출신의 예비역 장군이십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군이라니. 그 초라했던 노인이 장군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도윤 이병께서 보여주신 선행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윤아?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도와드린 분이 장군이셨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평화롭던 아침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장군이었다니, 군단장 출신이라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제 도와드린 분이 전직 군단장이셨대요. 군단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군단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런 분이 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계셨단 말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국방부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도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까지 했을까? 단순히 선행을 치하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침 식사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을 곰곰이 되짚어봤죠.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젖은 옷, 흐릿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국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그 초라했던 노인이 군단장이었다고?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이라면 수많은 부하를 거느렸을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을 영웅일 수도 있었죠. 그런 분이 왜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윤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현관 앞에 나가 계셨죠. 아니,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다면서요? 도윤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들렸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죠.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을 해서 연락이 온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해명했지만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라면서 왜 국방부에서까지 전화를 해요? 혹시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도윤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는 걸까?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뭐라고들 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소리 다 하지. 내가 노숙자랑 어울렸다느니,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다느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쉽게 믿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윤이 다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도윤아. 너 무슨 일 있냐? 동네에서 소문이 엄청 나던데. 별일 아니야. 그냥 노숙자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장군이셨다는 거야. 장군? 진짜? 그런데 왜 다들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차라리 그냥 지나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와드리길 잘했다. 후회하지 말자. 저녁 무렵 국방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직접 받았습니다. 김도윤 이병, 오전에 통화했던 담당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이병께서 도와드린 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창호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15년 전 군단장으로 재직하실 때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셨다가 오히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으신 분입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을 당하셨고 가족과도 헤어지셨습니다. 그 후로 15년간 거리를 떠돌며 사셨죠. 국방부에서도 그분의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 그게 바로 어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께서 그분을 도와주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장님께서 다시 용기를 내셨고 국방부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병의 선행이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사안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병께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사드린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구나. 비록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국방부 담당자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장군. 15년이나 거리를 떠돈 사람. 그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윤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오더구나.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곧 나오셨지만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집 앞에 모여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 왔다며? 무슨 사고 친 거 아냐? 요즘 젊은 것들은 군대 가서도 사고를 치더라고. 노숙자랑 어울리더니 별일 다 생기네. 목소리들은 울타리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국방부에서 전화까지 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거 아니오? 혹시 부대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오?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소문만 믿는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밖에 나가지 마라.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습니다. 자네 아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네. 국방부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 이장님, 도윤이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노숙자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전직 장군이셨다는 겁니다. 장군? 그런 분이 왜 노숙자 신세가 됐겠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건 옛날 일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억울하든 말든 자네 아들이 그런 일에 엮이는 건 좋지 않아. 군 생활도 남았는데 괜한 일에 휘말려서 손해보지 말게. 이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온갖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도윤이 군대에서 사고 쳤대. 국방부까지 나섰다는 게 심상치 않은데? 노숙자 도와줬다가 큰일 났다던데. 도윤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조차 소문만 믿고 진실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도윤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니?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군 생활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지.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 아들. 아버지가 다 안다. 하지만 때로는 옳은 일을 했어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 그게 세상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괜히 엮이지 마라. 군 생활 망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온 동네가 수군대는데. 어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옳았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해받을 날이 올 거야. 도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장군의 눈물을, 떨리던 손을 도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윤의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도윤의 부모님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섰습니다. 국방부 문장이 새겨진 차량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4명의 남자였는데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김도윤 이병댁이 어디입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주민은 도윤의 집을 가리켰고 국방부 인사들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는 것이었죠. 도윤의 집 앞에 도착한 국방부 인사들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국방부 인사복지국에서 나왔습니다. 김도윤 이병과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보자 긴장이 됐습니다.
김도윤 이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께도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님도 계셨고 어제 수군댔던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국방부 담당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도윤 이병이 도와드린 노숙자분은 이창호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장이라니. 놀라움과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창호 중장님은 15년 전 군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부대 내 심각한 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상급 지휘부의 예산 횡령과 부정부패였습니다. 중장님은 이를 고발하셨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과 군 내부의 압력으로 오히려 중장님이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허위 사실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을 당하셨죠. 가족들과도 헤어지셨고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이 도왔던 노인이었습니다. 그 후 15년간 중장님은 거리를 떠돌며 사셨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관련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도윤 이병의 선행을 계기로 중장님께서 다시 용기를 내셨고 국방부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 이병의 작은 선행이 잊혀졌던 진실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움을, 어떤 이는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군단장이라더니 노숙자 꼴이라니 믿을 수 있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여전히 의심하다니.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큰일 났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국방부 담당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이병께서는 군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계급과 지위를 떠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인사들이 떠난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봤자 노숙자 도운 게 뭐가 대단하다고.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다 믿을 수 있나. 저 젊은 친구가 쓸데없이 나섰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도윤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도윤은 군인으로서 존경해야 할 인물이 15년간 거리를 떠돌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정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은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방치한 사회.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아, 힘들지? 네, 아버지. 세상이 원래 그렇다. 진실을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옳았다. 그것만은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도윤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죠. 국방부 담당자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장군. 15년간 거리를 떠돈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면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소에서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 아닐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창호 중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고. 그분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그분을 위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났던 장군의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 떨리던 손, 국밥을 먹으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도윤은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장군은 그날 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계급도 지위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것을 국방부 조사관에게 직접 전하기로 했습니다.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날 밤 무엇을 느꼈는지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 일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앉아도 돼? 충분히 잤어요, 어머니. 오늘 국방부에 전화해야 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직접 조사관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군님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도윤은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도윤 이병, 무슨 일입니까? 조사관님, 제가 이창호 중장님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공식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병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서울에 다녀와야 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청문회라니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 뿐이에요. 장군님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그날 하루 도윤은 증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장군을 만났는지, 장군의 표정은 어땠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다시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들을 당당히 받아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이장님은 도윤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도윤아, 내일 서울 간다며? 네, 이장님. 조심해라. 큰 사람들 일에 휘말리면 다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것이 고집이 새긴.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도윤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가 도윤의 짐을 챙겨주셨습니다. 군복을 다림질하시고 구두도 닦아주셨습니다. 도윤아, 떳떳하게 다녀와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씀에 도윤은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비록 걱정은 하셨지만 결국 도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에 갑니다.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이창호 중장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15년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뿐인지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서울행 기차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농밭과 산이 빠르게 지나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했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국방부 직원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도윤 이병님이시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도윤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웅장했습니다. 도윤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담당 직원이 도윤을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부르겠습니다. 도윤은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는 10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3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장군을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던 저녁,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인, 떨리던 손, 눈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도윤 이병님 들어오시죠.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국방부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글을 봤습니다. 이창호 중장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중장은 도윤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창호 예비역 중장의 명예회복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김도윤 이병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고향 버스터미널에서 이창호 중장님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중장님은 처마도 없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도윤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중장에게 다가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중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증언했습니다. 국밥을 드시면서 중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은 따뜻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모든 것을 잃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15년간 거리를 떠도셨다는 것을. 도윤은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이라면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도윤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중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신병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중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군인이 나를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비를 피하게 해줬고 따뜻한 밥을 사줬습니다. 계급도 묻지 않았고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중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정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15년 전 이창호 중장을 몰락시킨 비리 세력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장은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정치인들, 군 지휘부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부대 예산을 횡령하고 이를 고발한 이창호 중장을 허위 사실로 모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관계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15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중장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도윤은 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장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창호 중장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15년 전의 비리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중장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됐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창호 중장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계급장도 돌려받았고 밀린 예우도 보상받게 됐습니다. 중장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선행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고향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도윤은 단상에 올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도윤 이병은 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계급과 지위를 떠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고 그 선행이 잊혀졌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 표창을 수여합니다. 장관의 말씀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표창장을 받아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중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하네, 도윤 이병. 감사합니다, 중장님. 모든 게 중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모든 게 자네 덕분이지. 중장은 도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집 앞을 지나가자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아, 장하다. 마을의 자랑이야. 국방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며? 대단하구나. 며칠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을 뿐이니까요. 도윤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장님도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잘했다. 괜찮습니다, 이장님. 이해합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고향 버스터미널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약속한 날 도윤은 터미널 앞에서 중장을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과는 정반대였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중장이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중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도윤 이병. 오랜만이네. 둘은 나란히 터미널 광장을 걸었습니다. 중장은 그날 자신이 앉아있던 모퉁이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였지. 비를 맞으며 앉아있던 곳. 중장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었네. 15년간 싸웠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나를 잊었고 나도 세상을 잊으려 했지. 중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나타났어.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밥을 사줬지. 그때 나는 깨달았네.
아직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그날 수십 명이 나를 지나쳤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중장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준 건 밥 한 끼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였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네, 도윤 이병.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둘을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행복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하게 컸구나. 도윤은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나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급도, 지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고 진짜 사람의 길입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전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임들도 도윤을 칭찬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당당했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향 터미널에는 여전히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군인, 정의를 지키는 청년으로서 도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급과 지위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